네, 자, 한입거리 뉴스들을 정리해 보도록 하죠. 시사본부에서 퇴직시킬 수 없는 두 남자. 퇴직금도 못 주지만 네, 오마이뉴스 박정호 기자 그리고 어제 이어서 오창석 시사평론가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자, 이 화천대유가 말이죠. 네. 제가 보기엔 끝나지가 않을 것 같아요. 당분간은. 그렇습니다. 야, 이 계속 꼬리에 꼬리를 물고 뭐 새로운 뉴스들이 이어지고 있는데 네. 자, 어쨌든 오늘 좀 제가 놀란 것은 이 검찰이 화천대유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면서요. 네, 뭐 생각보다 빠르게 네. 강제수에 돌입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이 화천대유 사무실을 비롯해서 이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실, 청와동인 4호 대표인 남욱 변호사의 사무실 등에 대해서 네. 동시 다발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고, 또 이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친구 등의 주거지를 비롯해서 천화동인 2호에서 7호 실소유주들의 주거지 등도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됐다 이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인물들이 다 망라가 됐네요. 그렇습니다. 이 검찰이 좀 빠르게 움직이면서 이 주요 인물들에 대한 그런 수사나 아니면 여러 조치를 좀 하고 있는데요. 네. 유동규 씨 등을 포함한 관련자들 출입 금지를 했고 이 남욱 변호사와 함께 2009년 대정릉 개발 사업을 추진하면서 깊숙이 관여한 이 정모 회계사를 지난 27일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네. 특히 이번에 이 대장동 개발 의혹 사건 전담 수사팀을 서울중앙지검에서 꾸렸어요. 여기 보면은 주축인 경제범죄형사부 검사 9명 전원과 공공수사 2부 검사 3명, 반부패 강력수사 협력부 검사 1명, 수원 동부 북부지검 검사 1명씩 파견을 받아서 총 검사가 16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다가 대검의 회계 분석수사관도 합류를 했습니다. 이야, 수사 규모는 뭐 꽤 커져 있네요.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검찰의 의지도 뭔가 반드시 밝혀내겠다. 네, 이렇게 뭐 읽히는 대목이죠. 특검 얘기가 계속 정치권에서 나오기 때문에요. 최대한 검찰이 충실히 그다음에 어떤 뭐 결과를 내는 수사를 좀 하겠다라는 의지가 느껴집니다. 속도를 낼 것 같네요. 네, 일단 이제 여야를 가리지 않고 네네. 지금까지는 인물 이름만 거론된 사람들을 볼 때 여야 가리지 않고 관련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연루자가 많아요. 좀 걱정이 되는 것은 보통 이렇게 큰 사건이 터졌을 때 여야 인물이 동시에 많이 개입되어 있으면은 네. 돌출된 몇몇을 제외하고 그냥 지나가는 경우도 좀 있었습니다. 아, 과거에. 네,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라임 옵티머스가 처음에는 민주당 계열 사람, 네. 청와대 관련된 사람이었다라고 했다가 또 상대 진영의 사람이 갑자기 나오니까 또 흐지부지 또 지나가는 모습이 맞아요. 됐어요. 네. 결과적으로 라임 옵티머스 다시 설명해 보라고 하면은 설명하기는 좀 어렵고 뭔가 잘못됐는데 처벌받은 사람 별로 없는 것 같고 국민들만 피해보고 그러면 그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그 물음표는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네, 네. 이 화천대유와 관련된 내용도 그렇게 혹시나 될까 좀 걱정인데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번에 발본색원해야 된다. 만약에 특혜가 있다라고 하면은 다시는 한 기업에게 특정 기업에게 또는 법조 기자와 또는 법조인이 이렇게 강하게 유착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이런 일들을 다시 끊어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럼 어디서부터 어떻게까지 끊어내는 것이 맞는 것인가. 네. 이 부분 좀 따져봐야 될 것이고 지금 성남도시개발공사라는 것이 새롭게 만들어진 거였잖아요. 그렇죠. 그때 LH도 쓸 수 없었고 경기개발공사라고는 GH도 쓸 수 없으니 이게 성남도시개발공사를 새로 만들었는데 그럼 이렇게 만들어서 지자체별로 앞으로 해서 공공이 들어가는 것이 맞는 것인지 환수하는 것이 정례화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지. 네. 근데 중요한 거는 그 당시에 왜 성남이 전부 다 할 수 없었는가? 따져보면은 성남 지자체가 그전에 모라토리엄 선언하고 네. 약 1조 5천억 원을 조달할 수 없는 지자체 예산 한계가 있었습니다. 뭐 지자체 파산이었죠. 네. 그런데 성남시는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는 시이긴 하지만 다른 시에 비해서는 예산을 좀 더 많이 뽑아낼 수 있는 시거든요. 네. 그러니까 IT 기업들이 많이 상주되기 때문에. 분당구가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요. 그럼 만약에 성남시가 아닌 훨씬 더 자립도가 낮은 재정 자립도가 낮은 지자체에서는 아예 뭘 하지 못합니다. 그러면 민간에게 할애할 수밖에 없는데 어떤 지역을 개발하려면 그러면 그 민간에 할애했을 때 민간은 수익을 얻을 수밖에 없을 거란 말이죠. 네. 더 큰 수익이 나면 거긴 또 특혜라고 얘기를 하고 그러면 개발할 때마다 특혜 얘기가 돌아다닐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에 우리 사회가 이 사건을 조금 면밀히 지켜보고 여야 가리지 않고 수사하되 이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좀 정립을 해야 됩니다. 네. 두 가지 중요한 숙제를 얘기해 주셨어요. 하나는 현재 전개되는 사건의 대상과 범위를 명확하게 해서 네. 발본색원하라. 이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제도화가 필요하다. 제도 개선 필요하다. 이런 얘기해 주셨는데 야, 이게 오래갈 숙제인 것 같은데 우선 뭐 수사 상황이 좀 빨리 나와서 네. 뭔가 위법한 일이 있었다면 우리가 뭐 퇴직금 50억 막대한 수익에 깜짝깜짝 놀라고 있고요. 매일 새로운 인물이 한 명씩 두 명씩 추가되고 있는데 네. 정리가 되길 기대해 봅니다. 자, 그리고 어제는 지금 이 여당 민주당과 야당 국민의힘 모두 대선 주자 토론회가 있었어요. 네. 다 보셨습니까?
예, 봤는데 네. 국민의힘 토론이 더 재밌었습니다. 심야에. 국민의힘 토론 심야에 있었고. 네, 심야에 있었고. 예, 그리고 좀 이제 이 이른 밤에는 이제 네. 이 민주당, 국민의힘 쪽 토론 왜 어떤 포인트가 있었어요? 그냥 뭐 이 주자들의 후보들의 네. 발언이 좀 계속 기대가 돼요. 어떤 걸 물어보고 또 네. 어떻게 답변할까 이런 게 좀 재미가 있는데 네. 저는 어제 보면서 좀 윤석열, 홍준표 두 후보의 아. 이 주도권 토론이 좀 어떻게 진행될까? 이 야권 내의 1, 2위 후보. 그렇습니다. 라이벌이죠. 맞습니다. 그래서 그 설전이 뭐 진행되는 모습을 지켜봤는데 이 작게 502로 관련해서 공방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 이전 토론이었죠. 그렇습니다. 이전 네. 토론에서 홍준표 후보의 질문에 윤석열 후보가 대답 못하는 상황이 있었는데 이번에 약간 좀 비슷한 부분이 있었어요. 아, 그래요. 어제 마침 외교 안보 분야 토론이었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남북 전력 지수라는 것을 아느냐? 라고 홍준표 의원이 물어봤는데 윤석열 후보가 이 말씀 좀 해달라. 그게 뭐냐? 모르겠다라는 얘기해달라.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설명을 했고, 그러니까 작게 공방을 좀 연상케 하는 그런 부분이 있었고요. 그리고 홍 후보가 윤 후보를 향해서 아니 대북 정책을 두고 이 국민의힘과 성격이 다른 얘기를 하고 있다. 그러니까 지난번에 핵 관련된 얘기도 네, 그렇고, 아니 그래서 시중에 문성열이란 말이 떠돈다. 이렇게 또 치고 나왔습니다. 그 문재인 대통령과 비유한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문성열, 문재인 대통령의 그 성을 따서 이렇게 부른다고 하니까 윤석열 후보도 가만히 있지 않고 그거는 홍 후보가 만든 거 아니냐 이렇게 또 응수하는 모습을. 지금 만들어낸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부분이 좀 재밌었고. 네. 그리고 이런 얘기 있어. 대장동 얘기가 아무래도 안 나올 수가 없잖아요. 대장동 얘기 나오죠. 대장동 그 의혹이 불거지고 악취가 진동했을 때 검찰총장이던 윤석열 후보는 뭐 했냐. 이런 지적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알고 가만히 있었으면 문제고 몰랐어도 문제다. 이런 취지의 지적을 네, 했거든요. 네. 그랬더니 윤석열 후보가 웃으면서 무능해서 죄송하다. 이렇게 네네. 얘기하는 부분도 좀 그렇게 그렇습니다. 또 넘어가는 방법들이 간혹 보이더라고요. 네. 그러면서 좀 모르겠습니다. 이거는 또 그 시청자분들의 판단이 다 다르겠지만 이렇게 좀 부드럽게 넘어가는 그런 부분들 여기 또 점수 주는 분도 있을 것 네. 같고요. 아니다 거기에 대해서 좀 명명백백하게 좀 얘기하면서 정리하면서 넘어가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분도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요. 토론 실력이 저는 이제 윤석열 후보가 조금씩 올라오고 있다고 느끼긴 하거든요. 네네. 근데 여전히 그 기성 정치인에 비해서는 한없이 부족하다고 느꼈어요. 많이 부족하다. 예를 들어서 지금 방금 말씀하셨던 이제 무능해서 죄송합니다라는 것은 언론 입장에서는 헤드라인을 따기 너무 좋습니다. 그러니까 한자로 윤 쓰고 따옴표를 쓰고 무능해서 죄송합니다. 그러면 클릭해보고 싶거든요. 그래도 무능해서 죄송 이렇게 줄이죠. 네. 그래서 클릭해서 이게 돌아다니면은 계속해서 이 사람 토론도 못하고 능력도 별로 없는 거 아닌가? 아니 그 비슷한 걸 이전에 네. 정계에 막 입문해서 입당했던 최재형 후보가 겪었잖아요. 네, 맞아요. 뭐 컨텐츠가 준비되지 않았다 이렇게 네. 해서 얼마나 또 곤욕을 치렀습니까? 그때 취재관 기자들 얘기를 들어보면 정말 놀랐다는 거예요. 저렇게 솔직할 줄이야. 아니 그렇게 얘기하는 정치는 한 번은 못 봤는데. 그렇죠. 솔직하게 얘기하니까 놀랐다. 야, 정책이 없어도 있다고 보통 얘기하는데. 어떻게든 답변합니다. 네. 어떻게든. 흘리거나 네. 아예 그냥 딴 얘기하는 방법도 있거든요. 아예 딴 얘기하거나 아예 기자한테 다른 질문을 던질 수도 있어요. 그렇지. 뭐 그럴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대처 방법이 있는데 네. 거기서는 솔직하게 나와서 당황스러웠다. 그래서 그 포인트가 좀 윤석열 후보 캠프 측에서는 좀 아쉬운 부분이었다고 생각이 들고 두 번째는 뭐였냐면은 일단은 질문을 했을 때 2018년 지방선거 얘기를 꺼냈습니다. 예. 홍준표 대표 당시 대표에게는 굉장히 뼈아픈 상황이에요. 네. 아무도 후보가 당대표가 오는 걸 꺼려했었다. 그때 뭐 남북평화 모두가 무르익었는데 위장평화쇼다 하면서 사실은 선거 망쳤다 이렇게 얘기를 질문을 던질 수 있습니다. 네. 질문을 던질 수 있는 건 준비는 잘했다고 생각해요. 근데 홍 후보가 그 위장평화쇼고 지금 2019년, 2020년, 2021년 아무것도 안 되지 않냐. 나의 선견지명이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질문했거든요. 거기서 답변을 또 제대로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질문 하나만 준비해 온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방의 반응에 따라서 뭔가 네. 더 리액션이 있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없이 그러니까 이걸 공격하려고 준비한 거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러니까 거기에 이게 대해서 반박했을 때 뭐 없는 거예요. 그 대목은 저도 봤는데 너무 재밌는 게 홍 후보가 역으로 네. 그때 1, 2년 후에 위장평화쇼로 드러났잖아요. 네. 당신 뭐 하셨어요 그때? 오히려 되치기를 당하는 그런. 그러니까 더 세게 나가면 이게 굉장히 좀 당황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사실 토론의 그렇게 되면 기술이랄까요? 후보 입장에서는 당시 저는 그냥 공무원, 검찰 공무원이었기 때문에 네. 발언할 기회는 없었다. 이렇게 넘어가고 이렇게 하면 되는데 그렇지. 그 제 질문에 대한 답변을 전혀 준비하지 않은 모습이었고 홍 후보 역시 사실은 이게 점점 퀴즈쇼 형식으로 네네. 작게 501호가 한 번 먹히니까 네. 전력 지수가 뭡니까? 그리고 하태경 후보랑 맞붙었을 때는 그러면 모병제 하면 좋은데
인원수 어느 정도 하고 싶습니까라고 질문을 하태경 후보가 하니까 홍준표 후보는 저는 한 30만 명쯤 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요. 30만 명 추산 기준이 없습니다. 그렇죠. 그냥 자기 대중으로 얘기한 거고 하태경 후보는 잘 됐다 싶어서 그럼 25만 명을 줄인다는 건데 어떻게 할 겁니까? 이렇게 서로 이제 퀴즈쇼 던지듯이 그냥 네네. 공격 용도로 쓰니까 진짜 대통령이 돼서 외교 안보를 책임지려고 하는 건지 네. 약점만 노출시키려고 공격하는 건지 말꼬리 잡고 네. 그런 참, 것만 계속 주고 지금 뭐 청취자 여러분들의 여러와 같은 소리가 들리고 있어요. 오창석 평론가를 윤석열 캠프로 보내라. 저 잘할 수 토론 있습니다. 과외, 토론 참모가 되는 거죠. 보내주십시오. 잘할 수 있다? 보내주십시오. 지금 제안한 거죠. 윤석열 캠프 어제 마침 대변인 연결했었는데 다음에 네. 한번 의중을 좀 여쭤보도록 오늘 하고요. 퇴직하시는 걸로. 네. 자, 그러면 아까 이제 우리 박 기자님이 너무 민주당 토론은 재미없었다고 평가절하 했는데 뭐 그래도 오늘 나온 얘기는 뭐 없어요? 평가절하까지는 아니고요. 네. 또 여기서도 이제 대장동 얘기를 계속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합동 연설회나 아니면은 이 대선 경선 과정에서 계속 나왔던 얘기가 반복이 되는 느낌. 그래서 좀 지루한 면이 있었다는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지금 지루할 때가 아닌 게 오는 주말이면 거의 뭐 결선 투표 있을까 없을까 결정되는 네. 분수령이고 네. 지금 후보도 4명으로 줄어 있잖아요. 네. 그러고 이제 경선 절차가 먼저 가고 있고 그러면은 좀 분위기는 어땠어요? 그렇죠. 지금 이낙연 캠프나 이재명 캠프나 이번 2차 선거인단 이 투표 결과 여기에 정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데 네. 49만 6천여 명이 선거인단으로 지금 모아져 있습니다. 네. 물론 1차 선거인단 때 64만 명이나 적지만 네. 이 투표율이 어느 정도까지 올라갈 것이냐 이게 좀 관건이거든요. 야. 1차 선거인단 때가 70%가 넘었어요. 70% 정도 됐었는데 이번에는 어느 정도 될까? 그러니까 이낙연 후보 입장에서는 최대한 좀 많이 선거인단이 참여해서 득표율이 올라가는 게 중요합니다. 그렇죠. 지금 누적 득표를 보면 이낙연 후보와 이재명 후보 보면은 11만 9,505표 차예요. 표차가 아직 크네요. 아직 좀 큰 상황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많이 할 수 있을지 네. 그래서 아마 여기저기 좀 독려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보이고요. 이재명 캠프 쪽에서는 이게 뭐 여론조사랑 선거인단 투표랑 비슷하게 나올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면서도 2차 선거인단에서 좀 본선행을 확정 지어야지 네. 나머지 경선을 통해서 원팀 전략도 만들고 조금 본선을 준비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서요. 2차 선거인단 투표 좀 주목을 해봐야 됩니다. 민주당이 이제 4명이 되면서 김두관 후보 사퇴하면서 그렇죠. 4명이 됐는데 사실상 묘한 2대2 싸움처럼 느껴지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추미애 후보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이낙연 캠프 측에서 추미애 후보가 사퇴할 수도 있다라고 논평을 낸 대변인 사퇴시켜라. 막 무례하다 이런 얘기 나왔죠. 네, 이게 한번 붙었고요. 박용진 후보도 대장동에 악취가 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건 사실상 이재명 후보를 건드린 건데 이재명 후보가 이거를 어떻게 보면 정치적으로 능숙하게 받았어요. 저도 동감한다. 뿌리 뽑아야 된다. 갑자기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공격이었는데 나도 동감. 그러니까 나는 공격받을 대상이 애초에 아니다라고 흘려버렸거든요. 대장동과 무관하다. 네. 강하게.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박용진 후보의 의도는 어떻게든 공격처럼 보였던 것이 당연한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박용진, 이낙연 이렇게 있고 네. 이재명, 추미애 이렇게 서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제주 그리고 부울경을 앞두고 있는데 다가오는 것은 이제 무효표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이낙연 캠프 측에서 계속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 부분 김두관 후보 표의 무효표 어떻게 할 것인가. 하나 더는 제주를 앞두고 그래도 제주 주민들한테는 유효할 수 있는 공약을 이재명 캠프 측에서 냈습니다. 입도세를 걷자. 네. 그래서 10,000원이라도 걷어서 10,000원을 걷어서 이 제주 환경을 정화하는 비용으로 쓰자. 이렇게 하는 거죠. 왜냐하면 제주에 거주하지 않는 사람들이 제주에 놀러 갈 때 또는 업무차 갈 때는 최소 10,000원 이상 정도는 쓸 거니까. 네네. 10,000원 정도는 이제 제주 환경 정화에 쓰자라고 했고 제주도민들 입장에서는 좋아한다. 라는 생각을 쓰고 제주에 거주하지 않은 사람들은 뭐야 왜 우리 돈 내게 해? 갑자기 이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근데 없던 돈이 생기는 거죠. 제주 경선을 앞두고 제주 시민들이 봤을 때는 좋아할 만한 내용이라서 일단은 유효타를 좀 남긴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입도세 지금 박 기자님 이게 제도적으로 가능해요? 예를 들면 얼핏 생각 드는 게 비슷한 건 네. 우리 공항 이용료 이런 거 있잖아요. 네. 입출국 할 때 이제 뭐 네. 돈을 내는데 입도세 특별 지자체 근데 이게 제가 뭐 가능한지 안 가능한지 뭐 그것도 중요하겠지만 네. 여론이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주도 사람들은 좋아할 수가
있겠지만 전체적인 여론이 어떻게 될지 이거 좀 봐야 될 것 네. 같고, 뭐 권리당원들 제주도 권리당원 대상으로 한 그런 공약일 수도 있지만 더 나아가서는 앞으로 다른 지역의 주민들을 어떻게 설득시킬 것이냐. 네. 여기엔 좀 관건이 그래요. 있어 보입니다. 자, 시사본부 시상식을 해보겠습니다. 어제 민주당 이 주자 4명 또 지금 국민의힘은 8명이죠. 네. 토론회가 이제 어제 어쨌든 더 흥미로웠던 것은 좀 국민의힘 쪽이었다 얘기도 해주셨는데, 그리고 토론회 1등 한번 뽑아보죠. 두 분이 생각하는. 박 기자님, 민주당 4명 주자 중에 어제 네. 토론은 누가 어제 제일 토론. 잘했습니까? 어제 토론 제가 볼 때는 추미애 후보가 좀 잘하지 않았나. 아, 추미애 후보 잘했다. 예. 그러니까 이게 이 대장동 공방이 특히나 심했는데 네. 거기에 있어서 좀 민주당 지지층이 생각할 때는 좀 개혁적이고 선명한 모습을 좀 보이지 않았나 그런 판단이 들고요. 물론 뭐 4명의 후보가 각자 자기의 장점을 발휘하는 노력했지만은 추미애 후보가 좀 튀었다고 해야 되나요? 네. 조금 눈에 좀 보이는 도드라지는 모습을 네, 보였다는 네, 생각이 들고,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저는 그래도 아무래도 홍준표 의원을 계속 보게 돼요. 아, 그래요. 뭐라고 할까? 아, 뭐 무야홍에다가 무대홍, 네네네. 뭐 돌돌홍이란 말도 있더라고요. 돌고 돌아 홍준표 뭐 이런 말도 있는데. 돌돌홍, 그렇죠. 네. 그래서 홍준표 의원에 대한 관심을 끊을 수가 없다. 그런데 요즘 또 조국수홍 뭐 이런 얘기도 예, 야권에 그런 것도 있어서 있었고. 어쨌든 홍이 좀 이제 화제이긴 화제인가 봅니다. 네. 그럼 오평론가님은요? 저는 민주당에 굳이 1등 이게 애매하고 그냥 이낙연 후보와 이제 이재명 후보가 둘 다 1, 2위니까 네. 둘 다 득점 없이 실점만 했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아, 득점 없이 실점만 했다. 왜냐면은 이게 이낙연 베스트가 아니라 워스트를 선정하는 거네요. 두 사람이 약간은 저는 이제 월스 정도로 하겠습니다. 월스. 비교급으로. 네. 왜냐면 이낙연 후보가 이제 이재명 후보에게 얘기 던졌을 때 대장동 관련해서 계속해서 질문하니까 네. 이재명 후보가 발끈하면서 지금 경찰 조사하는 것도 아니고 수사하는 것도 아니고 이런 식으로 하냐. 그러니까 이게 결과적으로는 흘릴 수 있는데 또 이재명 후보 역시 성격이 저렇게 거칠다. 보통은 토론에서 화내면 지는 거죠. 네, 이렇게 해서 실점했다. 어쨌든 약점이 또 노출됐어요. 네. 그리고 이낙연 후보 같은 경우는 공공이 담당하겠다고 했는데 제가 앞서 대장동과 관련해서 말씀드렸듯이 공공이 담당할 수 없는 이유가 예산이 한계가 있기 때문이에요. 네. 여기에 대해서 어떤 해법을 제시하고 질문했으면 저는 굉장히 베스트였는데 네. 해법 없이 그냥 공공이 전부 하겠다라고 했으면 이것도 사실은 실체가 없는 거거든요. 그래요. 그러면은 국민의힘에서는요? 국민의힘은 저는 1등은 그래도 유승민. 네, 보이지 않았지만 그래도 정책적으로 가장 준비를 많이 한 것 같고요. 정책 중심으로 많이 토론을 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신스틸러 얘기해도 됩니까? 아, 신스틸러. 안상수 후보. 저는 공감. 한 표 드립니다. 어디 안상수 후보, 저는 빵 터졌어요. 먼저 모두 발언하기 전에 저 사과 먼저 한번 하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나와서 고개 꾹 네. 90도로 인사하고 시작하시고 마지막 발언 때도 이 X들 가만두지 않겠다. 네, 맞아요. 대장동 우적을 발표합니다. 네. 그래서 너무 재밌었습니다. 자, 시사본부가 뽑은 어제 토론. 예, 민주당과 국민의힘 1위. 추미애, 홍준표, 유승민, 그리고 신스틸러 안상수 후보. 축하드립니다. 뭐 별도의 트로피나 부상은 없습니다만. 그래도 방송에서 이렇게 영예죠, 영예. 야, 어쨌든 계속 지켜봐야 됩니다. 이제 8명이 국민의힘도 4명으로 또 추려질 시기가 다가오고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민주당은 정말 오는 10월 1일, 2일, 3일. 1일이 제주 경선이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죠? 네. 2일이 부울경. 그러니까 제가 궁금한 거는 김두관 후보가 사퇴하면서 이재명 후보 지지를 표명했는데 네. 부울경이 좀 영향이 있겠어요? 아무래도 경남지사를 김두관 의원이 했기 때문에 PK에서는 영향이 있다. PK에서는 영향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오평론가님도 공감해요? 저도 좀 충분히 공감하고요. 이제 그 군수부터 이제 도지사까지라는 슬로건을 예전에 네, 경남 맞아요. 도지사 할 때 썼거든요. 그러면 남해 군수 그 일종의 흔히 말하는 조직들이 조금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본인이 양산의 기틀을 잡아서 국회의원이 됐고요. 그리고 부산의 북강서 갑의 전재수 의원을 이재명 캠프에서 영입을 했기 때문에 네. 조금 더 결속력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풀뿌리에 영향력이 그리고 있겠다. 부울경에 보면은 아무래도 뭐 TK보다는 덜하겠지만은 예. 정말 열심히 활동하는 당원들이 많거든요. 민주당 당원들이 좀 취약 지역이다 보니까 네. 그러니까 김두관 의원이 사퇴하면서 뭐라고 했냐면 개혁을 완수할 후보가 이재명 후보다 이런 취지의 지지선을 했단 말이죠. 알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반응을 좀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요. 그리고 이제 3일에 인천 경선이 있으면서 2차 슈퍼위크로 불리는 국민 선거인단 누적 발표가 또 이어지겠습니다. 오는 주말 민주당 한번 지켜보고요. 자, 여기서 잠시 교통정보 듣고 돌아옵니다. 임초희 리포터 나와주세요.
네, 이 시각 교통정보입니다. 현재 경부고속도로 서울 쪽 오산 부근에서 혼잡합니다. 1, 2, 3차로를 막고 사고 처리 중이라 일대 4km 구간 정체고요. 기흥 진출로 갓길에도 사고 있어서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더 가서는 수원부터 신갈, 달래내 부근에서 반포까지 정체고요. 반대 부산 방면은 더디게 정체가 풀렸었는데 이제 꽤 수월해졌습니다. 한남대교에서 서초, 신갈에서 수원, 그리고 천안휴게소부터 옥산 부근까지 교통량 많고요. 논산 천안고속도로는 논산 방면으로 천안분기점에서 남천안, 다시 남풍세에서 차량터널 쪽으로 각각 2km 구간 막힙니다. 수도권 제일순환고속도로는 일산에서 판교 쪽으로 서운분기점부터 송내까지 더딘 흐름이고요. 반대 판교에서 일산 쪽은 소래터널 부근부터 서운분기점 쪽으로 제속도 못 냅니다. 호남고속도로 순천 쪽은 금산사 부근 1차로에서 빗길 사고가 발생해서요.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사고로 인한 정체는 없습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에서 임초였습니다. 최영일의 시사본부. 네, 이 다음 이슈가 하나 있는데요. 이거 어떻게든 좀 마무리가 돼야 되는데 여야 언론중재법 이 단판 문제 말이죠. 원래는 8월 30일 지난달에 이게 민주당 단독으로 처리되네 만에 하다가 그래도 청와대 입장도 나오고 또 박병석 국회의장이 중재를 해서 9월 27일에 여야 합의 처리하겠다. 그리고 8인 협의체가 만들어져서 한 달 가까이 끌었는데 27일 월요일이었죠. 넘어갔고 화요일도 넘어갔고 내일이면 이제 9월 마지막 날이에요. 지금 언론중재법 어떻게 되는 겁니까? 네, 지금 계속해서 여야는 협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러니까 27일 그때도 뭐 저희가 말씀드렸지만 밥도 먹으면서 계속 협의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고 네, 맞아요. 어제도 협의를 했었고요. 계속해서 릴레이 협상을 이어가고 있고 민주당의 윤호중 원내대표, 국민의힘의 김기현 원내대표, 박병석 국회의장 세 사람이 모여서 계속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전에도 얘기한 걸로 알려주고 있는데요. 어쨌든 아직까지는 합의를 못한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현재 뭐 정정 보도나 반론 보도를 활성화하자 여기에는 좀 합의를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네. 근데 뭐 쟁점에서 합의가 안 되고 있습니다. 바로 이 징벌적 손해배상에 대해 손해액의 최대 몇 배까지 할 것이냐. 5배로 원안엔 돼 있는데. 그렇습니다. 민주당 얘기를 들어보면 그게 뭐 3배까지도 우리는 줄일 수 있다. 이렇게 협상안을 던졌는데 국민의힘은 무슨 소리냐. 완전히 삭제해야 된다. 이렇게 나오면서 합의가 좀 안 되는 부분이에요. 이게 제일 커 보입니다. 네, 아직까지 합의가 안 되는 거 봐서는 오늘도 쉽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든 상황입니다. 네. 또 이제 월요일에 저희가 최형두 의원 지금 협의체에 들어가 있으니까 직접 이제 10분 인터뷰를 했는데 이 열람 차단 청구권에 대해서도 좀 민주당은 완화된 입장을 냈는데 그게 완화된 게 아니다. 더 포괄적으로 대상이 넓어졌다. 이렇게 또 야당은 주장을 하더라고요. 네. 자, 그리고 그러면서 들은 얘기는 이러다가 합의가 안 될 것이고 네. 결국 민주당은 강행 처리하지 않겠느냐 그 가능성까지 시사했는데 오평론가님 민주당이 네. 8월 30일에 못한 것을 한 달 지나서 이거 언론중재법 강행 처리 가능성 있습니까? 저는 오히려 가능성이 높아졌다. 왜냐하면 높아졌다. 시간이 지나더라도 야당이 합의해 줄 가능성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최대 5배 규정을 없애자고 야당이 얘기를 하고 있고 민주당이 그렇게 완화해 줄 수도 있다고 했는데 그럼 민주당 지지자들이 화날 겁니다. 왜 그러면은 다 이거 저거 다 완화해 주면 흔히 말하는 누더기 법안 아니냐. 이미 한 달 전에 누더기 법안이라는 얘기 나왔어요. 네. 또 이렇게 하면은 이거는 뭐 아무런 처벌 없지 않느냐. 네. 왜냐면 그때 통과할 때만 하더라도 말 한 번 잘못했다가 그때 조 전 장관의 딸의 일러스트를 이상하게 사용해서 분노가 한 번 더 들끓었었던 적이 있었거든요. 네네. 그리고 처벌도 안 하고 그냥 넘어가.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또 그냥 이거저거 빼고 또 시간만 끌어진다? 그러면 민주당에게 타깃이 민주당 내부에서 불어올 가능성이 있어서. 근데 이제 청와대 기류도 그렇고 민주당 지도부의 또 분위기도 그렇고 지금 어떤 문제냐면 이게 초기에 민주당의 주장은 이거는 정권과 아무 상관이 없고 언론 피해자를 구제하기 위한 법안이다. 근데 이제 야권에서는 이거 언론 탄압이다, 독재적 발상이다 또 이렇게 얘기했고 해외에 이제 언론 관련 기구들까지 막 또 끌어들였어요. 네. 그 여론이 정말 언론의 자유도를 이게 떨어뜨리는 건가 이런 또 고민이 있으니까 박 기자님 보시기에는 강행 처리 가능성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오늘 오전에 민주당 최고위원회를 보면 네. 경론이 벌어졌다 그래요. 아 그래요. 네. 관련해서 어떻게 할지 논의를 계속 했고 뭐 딱 오후에 의총도 있겠지만은 민주당도 고민하는 것 같습니다. 네. 물론 이른바 강경파 의원들 오늘 뭐 32명의 이름이 담긴
이 의원들이 박병석 국회의장 약속 지켜라. 9월 27일 상정한다고 해놓고 왜 아직까지 상정하지 않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 기류가 좀 있고 또 하나는 말씀하신 것처럼 네. 대선 앞두고 강하게 나갈 수가 있느냐. 또 4월 그 재보선 때 민주당이 진 게 뭐 강행 처리하는 그런 모습 때문에 진 거 아니냐. 오만하다는 그런 평가를 받아서 진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좀 나오고 있어서요. 의총에서 격론이 벌어질 것 같고 근데 제일 중요한 건 어떻게 보면 지도부 입장이 아니겠습니까? 네. 오늘 소영길 대표의 최고위원회의 발언을 좀 보면 아니 왜 언론에서 단독 처리한 말을 쓰느냐. 그건 단독 처리가 아니다. 강행 처리가 아니다. 민주주의에서 논의해서 합의가 안 되면은 표결 처리하는 게 그게 절차에 맞는 거다. 그렇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또 일리가 있네요. 그래서 이 얘기를 좀 들어볼 때 지도부에서는 뭐 이만큼 약속한 대로 한 달 정도 논의를 했으니까 매듭을 지어야 된다. 만약에 한번 상상을 해보면 매듭 짓지 않고 다시 또 협의한다. 한 달 뒤로 미룬다 했을 때 오창석 평론가가 말씀하신 것처럼 합의될 가능성이 없거든요. 네. 오히려 시간만 이제 계속 핵심 가는 법안이 거고. 다 사라지겠죠. 네. 하나만한 증거적 법안이 손해배상도 되지 없어지고 않습니다. 네. 열람 청구 문제도 없어지고. 누더기에서 누더기로. 그러면은 다시 이게 이 바뀌는 법안을 상황. 굳이 통과해야 될 이유가 있는 것이냐는 문제가 또 제기될 텐데 지금 그러면은 오늘 내일 본회의가 잡혀 있습니까? 네, 오늘 잡혀 있습니다. 오늘 잡혀 있습니까? 네, 오늘 잡혀 있습니다. 야, 그래서 그래요. 오늘 열릴 걸로 지금 보이는데 야당은 강행 처리 가능성도 이미 최형두 의원이 언급했기 때문에 네. 그럼 지켜보다가 민주당이 이거 상정하고 단독하겠다 하면 필리버스터 하겠네요. 네, 그럴 가능성이 커 보이고요. 지금 뭐 20명 그 필리버스터 의원들 명단을 제출했다. 네. 이런 얘기도 들리고 있거든요. 그래요. 그래서 오늘 아마 국회가 좀 계속 긴장감이 흐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국회는 오늘 상당히 좀 초긴장 상황이다. 네. 이 언론중재법 얘기를 하니까 알게 되네요. 계속 대장동 얘기만 하면 다른 쪽이 지금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 수가 없는데 자, 짧게 이것도 하나 국회 얘기가 나왔으니까 지금 국회 세종의사당 시대가 개막됐다 이런 얘기 나왔는데 네. 짧게 좀 브리핑해 주세요. 네, 이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 근거인 국회법 개정안 이게 어제 국회 본회의를 최종 통과했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이 법안이 통과되는지도 아마 많이 모르셨을 것 같아요. 몰랐죠. 성정돼 있는지도. 지금 처음 들었습니다. 언론중재법에다가 대장동 얘기 때문에 모르셨을 텐데 이게 세종시의 이제 행정은 물론 입법 기능도 수행하는 그러니까 정치, 행정, 수도로서 물론 분원이지만 분원. 네, 분원으로 가게 됐지만 네. 행정부도 있고 또 정치, 국회도 일부 가고 이런 세종시의 위상이 좀 높아진 상황이 됐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19년 전에 노무현 대통령이 네네. 얘기했던 원래 수도 이전. 세종이 이제 수도 이전으로 시작이 그렇습니다. 됐던 건데 뭐 다 이전은 안 됐지만 어쨌든 이 정치와 행정 뭐 이런 수도로서 기틀이 행정 마련됐다. 중심 도시가 됐죠. 네, 그렇게 봐야지고요. 지금 상임위가 18개가 있는데 그중에 지금 세종에 있는 정부 기관이 부처들이. 11개가 있어요. 그래서 11개 상임위는 최소한 가지 않을까. 네. 그리고 뭐 보좌관이나 뭐 등등해서 다 가면 5,200명 정도는 가야 된다. 이런 추산도 좀 나오고 근데 있습니다. 이게 상주는 아니고 왔다 갔다 할 거 아니에요. 오병로 의원님 어떻게 많이 쓸까요? 세종의사당? 아, 이게 많이 쓰도록 만들어야 되는데 네. 사실은 이 어떻게 분원을 될까요? 만들었다는 게 첫 발을 내딛었다는 것에 의미를 둬야 할 것인가. 이 생각을 해보면은 그래서 첫 발을 내딛는 것에 의미를 둬야 된다. 예전에 세종시 이전했을 때 노무현 대통령 처음 공약냈을 때 2002년에 어떤 얘기가 나왔었냐면 아니 통일이 곧 다가올 건데 뭘 수도를 또 옮겨? 이런 얘기까지 나왔었어요. 그만큼 지역 이동하는 걸 싫어했었는데 저는 그 이면에는 국회의원 3분의 1 이상인 수도권 국회의원들이 싫어했던 것도 있었을 겁니다. 분명히. 그렇죠. 굉장히 지역구 활동하고 국회에 왔다 갔다 하기 편했었거든요. 세종 내려가면 좀 불편해집니다. 세종 국회의원만 좋아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실제 업무도 수행한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순차적일지라도 뭐 2025년 또는 뭐 다음 국회까지는 순차적으로 여기서 모든 걸 끝내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네. 그러니까 2027년에 개원을 할 것으로 보여요. 네네. 네, 그때까지 잘 준비해서 분원이 정말 역할을 할 수 있게 해야 그럼 되고요. 법안이 통과됐을 뿐이지 네. 실제로 그렇습니다. 활용되는 예. 건 2027년부터다. 네, 뭐 설계나 2030년 넘어가겠는데요. 부지나 이런 것도 6년이나 다 남았잖아요. 정해야 돼요. 그럼 차기 정권도 아니고 차차기 정권에서 네. 이게 가동될 텐데. 저희도 그럼 분원되면은 세종시 가서 네. 방송도 같이 하고 그래. 그럼 네. 좋겠습니다. 한 4년, 5년 뒤인가요? 오늘 안타까운 뉴스가 또 하나 있는데 시간 관계상 이건 다음에 다뤄야 될 것 같네요. 지금 공군 그 여성 중사 네. 이예람 중사 부모님이 이름을 공개했습니다. 네. 사진도 공개했죠. 네. 그러면서 이제 실명 공개한 이유가 진상규명이 안 되고 있다 하면서 이 부모님들 유가족은 특검을 요구했어요. 왜 이렇게 긴 시간 이 문제는 발본색원이 안 되는 것일까 함께 좀 고민을 해야 될 것 같고 자 오늘 디저트송을 발표하면서 두 분은 보내드리겠습니다. 오늘 한입뉴스 정말 흥미진진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이 시사본부장님들이 바로 청취자 여러분이시죠. 저는 일개 방송 팀장인데요. 자, 본부장님들의 이 센스가 디저트송 이 센스가 대단합니다. 오늘의 당첨자 1918님 신청곡은 015B의 아주 오래된 연인들인데요. 이 015B를 또 015B라고 부를 수 있기 때문에 최영일의 시사본부와 어울리지 않나 싶습니다. 최 팀장의 이름까지 넣어주셨어요. 자, 아주 오래된 연인들의 이유는 화천대유 연루자들의 면면이 아주 오래된 인연처럼 끈끈해 보이네요. 자, 1918님께 별다방 커피 쿠폰 보내드리고요. 015B의 아주 오래된 연인들 들으면서 2부로 돌아오겠습니다. 저녁이 되면 의무감으로 전화를 하고 관심도 없는 서로의 일과를 묻곤 하지. 가끔씩은 사랑한다는 말로 서로에게 위로하겠지만 그런 것도 예전에 가졌던 두근거림은 아니야. 처음에 만난 그 느낌, 그 설레임을 찾는다면 우리가 느낀 실증은 이젠 없을 거야. 안녕하세요. 바른말 고운말입니다. 우리말 표현에 티끌 세상이라는 말이 있는데요. 여러분은 이것이 어떤 세상을 뜻하는 말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티끌은 기본적으로 공기 속에 섞여 날리거나 물체 위에 쌓이는 아주 잘고 가벼운 물질, 다시 말해 티와 먼지를 뜻하니까 티끌 세상은 이런 것으로 가득해서 정신에 고통을 주는 복잡하고 어수선한 세상을 말합니다. 이 티끌이란 표현이 들어간 속담으로 많이 사용하는 티끌 모아 태사는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모이고 모이면 나중에 큰 덩어리가 됨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이죠. 이와 같은 뜻의 속담으로 먼지도 쌓이면 큰 산이 된다. 실도랑도 모여 대동강이 된다. 이런 것들이 있는데 여기서 실도랑은 폭이 아주 좁고 작은 도랑을 말합니다. 또 개미는 여러 곤충 중에서도 부지런히 일하는 것을 상징하죠. 개미와 관련된 속담에 티끌 모아 태상과 비슷한 뜻을 가진 것이 있습니다. 개미 금탑 모으듯인데요. 여기에는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먼저 재물 따위를 조금씩 알뜰히 모아감을 비유적으로 일러서 그는 어려운 형편에도 유학자금을 개미 금탑 모으듯 알뜰히 모아갔다.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개미 매 나르듯이라는 속담도 있는데요. 여기서 매는 일부 속담에 쓰여서 먹이를 이르는 말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뜻은 아주 사소한 것들이 쌓여서 큰 성과가 되는 경우를 비유적으로 이릅니다. 바른말 고운말 아나운서 변희영이었습니다. 시선은 뜨겁다.
조직적으로 움직였다는 의심이 드는 사건입니다. 정치 그다음에 권력이 더 두 번째는 세죠. 뭐냐면 정말 진짜 그건 지금 대변이에요. 김영남 의원 때론 차갑게 식혀야 할 때도 있다. 그러니까 너는 죄가 있어. 이렇게 판단하는 건 잠시만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제 그만 문제라고. 그만 잠깐 끊고 가겠습니다. 시사는 시원하다. 이처럼 소가 화장실을 이용하면 배설물을 한 곳에서 처리할 수 있으니까 온실가스 배출량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다고 하는군요. 시원한 바람처럼 기분 좋은 소식이 있다. 시사의 핫앤쿨 KBS 1라디오에 다 있습니다. 평일 저녁 7시 20분 정준희 교수의 KBS 열린 토론, 평일 밤 10시 5분 김성환의 시사야. 많은 청취 바랍니다. KBS 58분 날씨. 오늘 전국은 저기압의 영향권에 있습니다. 흐리고 비가 내리는 곳이 많습니다. 충청권의 경우 오늘 오후까지, 또 남부지방은 내일 새벽까지 요란하게 강하게 비가 더 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예상 강우량도 수도권과 강원도, 충청도 북부 지역은 5에서 30mm가량이지만 충청 남부와 남부지방, 제주도, 울릉도, 독도는 20에서 70mm로 더욱 많고요. 지금 호우특보도 금산, 논산, 전라북도 서해안과 전라남도 영광, 흑산도, 홍도에 이어서 12시 20분을 기해서 정읍지역까지 확대된 상황입니다. 충청권의 경우 오늘 오후까지, 남부지방은 내일 새벽까지 시간당 강우량이 20에서 30mm에 달하는 곳도 있겠고요. 지금도 천둥, 번개가 아주 요란한 곳이 많습니다. 주의를 기울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저기압은 차츰 물러나겠습니다. 오늘 밤 중부지방부터 비는 그쳐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다만 충청북도 남부나 전라북도는 내일 새벽까지, 그 밖에 남부지방과 제주도 지방은 내일 오전까지는 비가 이어지겠고, 금요일에는 전국적으로 화창함이 예상됩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은 서울과 세종 23도, 대전 24도, 광주와 강릉 26도, 부산, 대구, 울산 등은 27도 내다보고 있습니다. 지금 서울 기온은 20.6도, 지금까지 서울에는 12.7mm의 비가 내렸습니다. 윤지수입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KBS 1라디오 최영일의 시사본부. 이 시각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입니다. 18세 이상 백신 미접종자의 사전 예약 신청이 내일 오후 6시 마감됩니다. 예약자들은 다음 달 1일부터 16일까지 모더나 백신을 맞게 되며 2차 접종은 4주 뒤 실시됩니다.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는 오늘 오전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곽상도 의원의 제명 필요성을 언급한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를 향해 원내대표에게 지시해서 양당 원내대표가 합의해 제명 처리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실천 조치를 취해주기 바란다고 요구했습니다. 국민의힘 대권주자인 홍준표 의원은 오늘 SNS를 통해 대장동 비리 주범들이 자신들의 불법 비리를 방패막이 하려는 시도를 곳곳에서 자행했다며 대한민국 법조 부패 카르텔은 특검이 아니고는 밝힐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광주 민주화운동 당시 고등학생 신분으로 전두환 전 대통령을 비판하는 유인물을 배포했다가 옥고를 치른 이우봉 씨가 재심에서 41년 만에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코로나19 상생 국민지원금 지급을 시작한 지 23일 만에 지급 대상자의 95.5%가 지원금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급 수단별로는 신용 체크카드가 73.5%, 지역사랑 상품권이 16.8%, 선불카드가 9.6%로 나타났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조진주였습니다. 최영일의 시사본부 10분 인터뷰. 네, 최영일의 시사본부 2부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로는 10분 인터뷰인데요. 지금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것을 10분 동안 10분 파헤치는 그러한 인터뷰 시간이죠. 자, 오늘은요, 이 대장동 개발 의혹, 대선을 앞둔 상황에서 대형 비리 게이트로 연일 확대되고 있는 모양새인데요. 이 의혹의 중심에 여러 실마리를 쥐고 있는 키맨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어떤 인물들인지 이들을 이미 과거부터 취재하고 있었던 한 인물이 있습니다. 전천후 민환 기자인데요. 지금은 오후 5시에 KBS 1라디오 주진우의 라이브를 또 책임지고 있는 진행자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지금 이 시간에는 주진우 기자로 돌아와서 스튜디오에 함께하고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주진우입니다. 너무 재밌는 게 네. 제가 주진우 라이브에 나가잖아요. 네, 그러니까요. 지금 진행자와 패널의 자리만 바뀌어 있고 네. 시간대가 바뀌었는데 네. 스튜디오는 똑같아요. 네, 근데 최영일 네. 진행자님 아주 자연스러우시네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잘하는지. 네, 뻔뻔스러운 거 아닐까요? 아니요. 너무 잘해가지고요. 맡겨주신 일은 그냥 열심히 해야죠. 네, 아무튼 축하드립니다. 네, 그런데 제가 깜짝 놀란 건 네. 지금 이 김만배 화천대유 최대 주주 말이죠. 네. 이런 인물들이 나오고 남욱 변호사 네. 또 이제 유동규 전 본부장 등등 나오는데 이미 이 대장동 개발 사업을 과거부터 취재하셨다면서요? 아니요, 저는 개발 사업을 취재하는 게 아니고 개발은 아니고 대장동에서 있었던 폭력 사건. 폭력 사건이 있었어요? 대장동에서 대장동 사업을 하는데, 네네. 대장동 사업을 하는데 깡패들이 돌아와서 이 사업을 뺏어가려고 한다. 보통은 철거민들 조폭들이 네. 용역들 많이 동원되긴 하는데 그게 아니군요. 아니, 그게 아니고요. 수원에 거물조폭인데 이름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네. 수원 남문파의 홍모 씨하고 대구의 조모 씨, 거물조폭 대구에서까지? 이름이 들어와서 네. 그 사람들한테 협박을 받고 있다는 얘기를 듣고 조폭이 개발 사업에 참여했어. 그래서 제가 네. 취재하러 들어갔었는데 네. 그 당시에 이 대장동의 설계자는 이 씨인데 이재명 시장은 아닙니다. 이재명 시장 아니고 회장이 이 대장동 이모 개발 회장. 사업을 하다가 조폭한테 시달리다 결국은 검사들한테 뺏겼다. 이런 내용을 가지고 제가 2013년, 14년에 취재를 하다가 오래됐네요. 네네 취재를 했었습니다. 네네. 그러면 깜짝 놀랐다. 행동대원은 조폭들이 당시에 사업을 설계하던 이모 회장을 밀어내는 데 성공했는데 그 뒤에 조폭 뒤에 지금 검사 얘기하셨는데 법조 카르텔이 있었던 거예요? 이분의 주장입니다. 그런데 원래 대장동 개발 사업은 2006년도에 만들어진 C5 이런 회사가 있었어요. 네네. 그리고는 2008년 9년에 1,800억 원 정도를 들여서 이 대장동 부지를 삽니다. 네네. 그리고 개발 사업을 이렇게 쭉쭉 진행하는데 그때 그분이 고용한 사람이 남욱, 정영학 이런 사람들. 그때 등장하는군요. 예, 이런 사람들이 등장하고 초기에는 YTN 출신의 배모 기자. 돈 많이 벌어간 사람. 네네. 스타벅스 건물을 올렸다는 그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대단하네요. 그 이후에 네. 김만배 씨가 등장하죠. 김만배 씨가 등장하는데 초기에 사업을 할 때 이분을 남욱과 정유아가 그리고 다른 삼성 출신 사람들이 들어와서 처음에 이 사업권을 뺏어가려고 이 설계자한테 사업권을 뺏어가려고 처음에는 거물 조폭을 동원했습니다. 네. 그리고는 검찰 수사가 시작됐는데 남욱은 나가고 이 설계자는 감옥에서 계속 살게 되면서 네. 이 사업권을 뺏겼다. 저는 그렇게 이해하고 취재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김만배라는 인물이 등장을 했는데 본격적으로. 네, 김만배 기자는 나중에 등장합니다. 근데 이제 그 과정에 또 성남시장이 이재명 시장이 당선되면서 공용으로 해야 된다라고 하고 성남의 뜰이라는 SPC가 생기는 과정이에요. 당시 명함이 있어요. 대장동 이 설계자의 명함입니다. 근데 그 당시에는 이분이 이
대장동 사업을 설계하고 기획하고 모든 주인이었습니다. 결국은 조폭한테 밀려났다는 그 이모 회장이군요. 네, 조폭한테는 아니고요. 조폭한테는 이렇게 버텼는데 검찰한테 밀려났다고 이게 이렇게 무슨 주장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 그랬습니다. 야, 2013년이니까 네. 이게 아주 뭐 80년대 얘기도 아니에요. 불과 10년 전인데. 2013년도에 박근혜 네. 정부 초기였고요. 그리고 2013년, 14년, 15년 그 사이에 이 사업권을 설계자는 뺏겼다고 합니다. 지금 우리 유튜브 동접이 난리가 났습니다. 지금 시청하고 계신 김은함님, 주진우 기자님 반가워요. 네. 김우성님, 우리 주진우 기자 나왔어. 네. 그리고 이제 주진우 라이브 맨날 나오고 있는데. K8012님, 옷 주진우 라이브 사회자가 바뀐 것 같아요. 약간 그런 느낌이죠. 그렇습니다. 저도 좀 당황스러운데. 네, 자 주진우 이름으로 도배되고 있습니다. 오랜만에 민환 취재 기자로 돌아와서 당시 생생한 현장 얘기를 해주시니까요. 자, 화천대유 대주주. 지금 주 기자님 취재 과정에서는 늦게 등장했다 얘기하셨는데 네. 지금은 핵심 인물이 돼 있는 김만배 씨 어떤 인물이에요? 김만배 씨가 이 화천대유를 세우고 지금 이 사업에 대장동 개발 사업의 핵심이 됐는데 그랬죠. 이분은 기자였죠. 원래 지방지 기자를 하시다가 한국일보 그리고 머니투데이에서 경제지에서? 법조팀장이었습니다. 법조팀장인데 기자가 기사는 안 쓰고요. 본인이 좀 부장검사나 차장검사급으로 이렇게 활동하면서 이렇게 사업을 했는데 저는 머니투데이에서 이 사업을 하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아, 그래요? 그걸 알고 이렇게 용인하는 것도 조금 언론윤리에 이게 좀 언론윤리를 저버린다고 생각하는데 통상 겸직 금지인데다가 당연하죠. 그런데다가 이게 경제신문의 기자가 네. 부동산 개발에 참여하고 있으면 사업을 했죠. 그 기사를 의심해야 되지 않나요? 그 기사를 의심해야 되는데 그 기사도 의심스러운데 기사는 잘 안 씁니다. 그리고는 저는 이분이 저한테 제보를 많이 해가지고 사업에 대한 제보도 많이 하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제가 조금 알고 지냈는데 나쁘지 않은 관계였어요. 이분이 굉장히 그 법조팀장으로 있으면서 그 검찰 고위 관계자 그리고 중수부나 특수부 이렇게 잘 나가는 검사들하고 잘 지냈어요. 지금 나오는 검사들 있지 않습니까? 변호사들 김만배 씨하고 친한 사람은 맞지만 아주 친하고 가장 친한 사람들은 아닙니다. 아니다. 네. 자, 그러면은 진짜 다른 사람들이 나올 수도 있죠. 지금 오늘 터져 나온 뉴스인데 지금 얘기하고 있는 김만배 이 화천대유 최대 주주의 누나와 그리고 지금 윤석열 후보 야권 이제 가장 유력한 후보인데 그 부친 집거래 얘기가 터졌어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이게 매수자를 몰랐다는 게 윤석열 후보 캠프의 이야기인데 이 두 사람은 관계가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김만배 기자하고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죠. 후보하고는 아는 사이죠. 아는 사이인데 김만배 기자가 형이라고 불렀습니다. 윤 전 총장에게? 네. 그런데 좋은 말은 안 했어요. 조금 부정적으로 그렇게 친한 사람은 아닌데 형이라고는 부르는데 절친은 아니다. 네. 좀 부정적인 얘기를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요. 좀 박근혜 정부에 대한 좀 비판적인 취재를 할 때도 굉장히 좀 안 좋게 얘기를 했었는데 어쨌든 김만배 기자가 윤석열 후보를 형이라고는 불렀습니다. 요즘 이런 게 민감하더라고요. 형이라고 불렀느냐, 형님이라고 불렀느냐. 형이라고 불렀습니다. 형이라고 불렀다. 상도 형이라고 불렀었고 박영수 특검한테도 그럼 곽상도 전 의원에게 상도 형. 그러면 서결이 형. 형이라고 불렀습니다. 서결이 형이라고는 안 불렀고요. 그냥 형이라고 불렀습니다. 이름도 안 붙이고. 그 형이 형이라고 부르면서 조금 부정적으로는 얘기는 했으나 하지만 부정적으로 평가했다. 평판은 부정적으로 이야기했다. 그렇지만 형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일단은 연희동에 윤석열 후보의 이 부친의 자택을 매매한 것. 이게 지금 우연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데 거기까지는 취재 안 됐습니다. 그거는 김만배 씨가 이게 문제가 생기고 나서는 전화를 안 받아가지고 하지만 예전부터 아는 사이였다. 아는 사이에는 맞습니다. 형이라고 불렀다. 거기까지만 이제 이야기를 하도록 하죠. 저는 거기까지만 취재돼가지고. 자, 그러면서 이게 쭉 진행이 돼요. 그런데 지금 또 한 가지 궁금한 건 이런 대목이 있어요. 아까 이제 남욱 변호사 이미 2009년경부터 이름이 계속 거론됐습니다. 남욱 변호사가 대장동에 그 법률 자문을 맡기 시작한 게 2009년부터입니다. 2009년 12월부터 이 오래됐다. 설계자하고 관계를 맡기 시작했습니다. 그보다 정영학 그러니까 정영학
씨가 지금 세무 회계를 보던 사람인데 그분이 먼저 저기 대장동 사업에 들어왔고 그다음에 남욱이 합류했습니다. 회계사와 변호사가 들어왔어요. 네. 제 취재로는 그 당시에 박영수 변호사도 남욱 씨의 소개로 시작됐습니다. 남욱 씨의 아버지가 남정 씨인데요. 네네. 건설 업계를 이렇게 다니면서 이렇게 좀 로비를 하시는 그런 분이세요. 이 변호사, 남 변호사의 부친이 이미 건설업 쪽에 그쪽을 통해서 관여하던 분이다. 남정 씨를 통해서 박영수 변호사를 소개받았다는 것이 그 대장동 개발 그 내부의 이너서클의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박영수 전 특검, 거기다 권순일 전 대법관, 김수남 전 검찰총장, 그분들은 다 김만배 씨 인물이고요. 라인이고, 김만배 씨 인물인데 배성준 YTN 전 기자인데 이분도 좀 윤리적으로 좀 부도덕해서 제가 이름 얘기하겠습니다. 배성준 씨가 김만배를 끌어들였습니다. 처음에는 김만배는 멀리 있는 분이었는데 배성준이 처음에 내가 이재명 시장하고 가깝다 하면서 로비스트 역을 자처하면서 그냥 도와주고 이렇게 했는데 직접적으로 어떤 활동을 했는지는 모릅니다. 그런데 배성준 씨가 처음에 나서서 자기가 역할을 이렇게 하는데 그때 계속해서 김만배 씨가 검찰에 인맥도 있고 역할도 있고 그 능력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사람을 통해서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배성준 씨가 김만배를 끌어들이고요. 김만배 씨와 가까운 김만배 기자와 가까운 사람들이 이렇게 한 명씩 둘씩 들어옵니다. 김수남, 강찬우, 곽상도 여러 사람이 들어오는데 저는 여기서 강찬우와 곽상도의 역할을 좀 주력해야 된다. 2013년도에 제가 이 대장동의 주인이자 설계자가 조폭한테 협박을 받았다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조폭한테 협박을 받고 2013년부터 경찰 수사가 시작됩니다. 그리고 2014년 처음에는 분당서에서 시작하다가 그 다음에는 경기청 남부서에서 시작되다가 수원지검에서 직접 들어오는데 그때 강찬우 수원지검장이었죠. 그 당시에 수사를 했는데 수사를 제대로 안 하고 설계자 그러니까 주인한테는 가혹하게 하고 피해자한테 가혹하게 하고 남욱과 다른 사람은 좀 봐주더라는 거예요. 봐주더라는 거예요. 결국 남욱은 구속됐으나 무죄로 풀려나왔고 그리고는 이 아무개 씨 실제 주인만 그 거의 모든 책임을 다 떠안았는데 이 강찬우 지검장이 나중에 화천대유에 고문으로 오지 않습니까? 이 사람이 검찰로 칼을 휘둘렀던 사람인데 나중에 보니까 남욱에 방패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조금 잘못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대장동 설계자의 얘기로 보면 이 강찬우와 곽상도 당시 민정수석이었고 그리고 친박계에서 굉장히 큰 힘을 휘둘렀습니다. 박근혜 정부의 초대 민정수석인데 그 자리는 아무나 갈 수 없습니다. 아무나 갈 수 없고 굉장히 힘이 있는 사람인데 곽상도 강찬우 라인이 이렇게 움직였다. 이 부분에 대해서 큰 의혹을 두고 대장동 개발한 사람들은 보고 있습니다. 자, 이거 오늘 시간을 좀 한 5분 더 배정했는데도 끝났어요. 일부만 됐어요. 일부만. SK 자금 등등 해서 지금 얘기해야 될 거 아니에요. PD님이 2탄을 재구성한다. 2탄 재구성이요? 왜냐하면 이 대장동 개발은 여기 계속 갈 사안이기 때문에 주 기자님 한 번 더 나와주세요. 아니 최순실 얘기 나와야 되는데. 그러니까. 아니 그건 제가 주진우 라이브에서 할게요. 안 돼요. 시사본부에서 해주셔야 돼요. 아니 저도 먹고 살아야죠. 여기서 1탄 시작했으니까. 우리 정신없는 삶님 재밌어요. 주진우 기자님 덕분에 어려운 이슈가 깔끔하게 정리되는데 지금 1탄만 끝난 겁니다. 자, 잠시 후 5시 5분이요. 오늘 주진우 라이브에서도 기대해 주시고요. 또 거기서 못다한 얘기는 시사본부에서 다시 모셔서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오늘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주진우 라이브. 주진우 라이브. 감사합니다. 5시 5분. 최영일의 시사본부는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9730. 라디오 어플 콩과 유튜브는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새는 좌우의 날개로 난다. 고 리영희 교수님의 이야기인데요. 책 제목이기도 하죠. 자, 진보와 보수가 모두 바로 서야 이 우리나라가 잘 흘러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매주 수요일에는요, 야당의 시각으로 현안을 통찰하고 비평하는, 야당이 됐다가 또 여당이 되기도 하고 그러는데, 이 진격의 보수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자, 매주 야당 중진들을 돌아가면서 만나볼 예정인데요. 그 영광의 첫 시간, 월간 이재호 이렇게 구성을 해봤습니다. 자, 이재호 비상시국 국민회의 상임의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저는 이게 장관님 호칭이 더 익숙하기도 하고 예. 이 이재호 의장님은 저 개인적으로는 각별한 인연이 있는 게, 제가 신혼 생활을 예. 92년도에 은평구에서 시작했는데, 아, 예, 그랬습니까? 초선이실 때 그때 출마하셨잖아요. 예, 예. 제가 첫 한 표를 행사했던 아, 그렇습니까? 유권자인데, 그때는 아주 급진 진보 정당이셨는데 지금은 진격의 보수가 돼 계십니다. 예. 요즘 어떻게 지내셨어요? 아, 요즘 뭐 이것저것, 예. 그 뭐, 여러 가지 활동들. 예, 뭐, 야권에 있다 보니까 전국이 복잡한 만큼 네. 우리도 뭐 복잡하죠. 네, 내부도 복잡하고 예. 또 이제 의장님 생각도 많으시겠어요. 예. 네. 자, 그리고 이제 이 진격의 보수 시간을 좀 또 거들어주기 위해서 예. 지옥에서 온 팩트 체커, 팩트를 체크하는 분입니다. 예, 예, 예. 이제 일명 헬마우스라고 불리는데요. 예. 요즘 또 어디서는 퀵마우스라고도 하고요. 자, 지금 임경빈 팩트 체커, 네. 퀵이 맞아요? 헬이 맞아요? 둘 다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헬마우스라는 거는 원래 이제 기본적으로 독서를 장착하는 네. 컨셉이기 때문에 원래는 이제 비방용입니다. 아, 비방용 헬마우스. 주로 이제 유튜브용이고요, 헬마우스는. 네. 근데 요즘은 이제 제가 좀 방송을 좀 하다 보니까 네. 약간 튜닝을 해가지고 방송용 헬마우스도 가능합니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오늘 이제 시사본부에서는 방송용 헬마우스로. 그럼 매운맛, 순한 맛, 뭐 요즘 이런 표현이에요. 요즘 좀 순한 맛 헬마우스로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장관님하고 잘 만들어 보겠습니다. 네. 자, 요즘에 뭐 전체 그림은 아직 예. 아무도 몰라요. 조금 전 또 주진우 기자도 뭐 옛날 얘기를 한참 해주고 갔는데, 눈만 뜨면 새로운 퍼즐 조각이 튀어나오는 게 바로 대장동 의혹. 예. 그래서 일명 뭐 판도라의 상자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지금 이게 의장님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이 사태를? 원체 규모가 크니까요. 네. 비리 규모가 원체 크고 또 관련자가 원체 많으니까 등장인물이 많아요. 이게 뭐 간단 명료하게 뭐 정리되려면 시간이 좀 걸리지 않겠어요? 아, 시간이 좀 걸릴 것이다. 예. 그래야 전모가 파악될 수 있을 그래야 이게 전모가 좀 드러나야 뭐 이게 어떻다 알지. 지금으로서는 뭐 서로 공격만 해야 되니까. 그렇죠. 아직까지는 뭐 구름 속에 있는 거죠. 아, 구름 속에 있다 이렇게 예. 표현해 주셨는데, 근데 이게 자꾸 사람들이, 국민들이 놀라는 게, 퇴직금 50억에 놀랐잖아요. 30대 초반 대리가. 근데 이게 또 산재 위로금이다 이렇게 얘기가 나왔는데, 오늘 보도를 보니까 산재를 당한 사람이 조기축구에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고 또 비과세인 세금도 한 22억 원 원천징수 납부를 했고 행보가 좀 오락가락해서 이 임채커님, 이거 사실이에요? 조금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뭐 많은 국민들께서 좀 납득하지 못하시는 게 아무리 심각한 산재를 당했다고 해가지고 50억을 주는 회사는 없는데 그거는 어떻게 보면 화천대유라는 회사가 그만큼 노동자 친화적인 회사였던 것이냐.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의문이 제기되는 게 오늘 이제 CBS 노컷뉴스에서 아침에 보도를 했습니다. 네. 그 기간 동안에 소위 자신이 말하는 이제 산재로 힘들어했었던 기간 동안에 조기축구의 활동을 굉장히 열심히 했다. 열심히 했다. 조금 한 게 아니고 굉장히 열심히 했더라고요. 축구를 열심히 뛰었다. 네, 본인이 해명문에서 밝히기로는 네네. 건강이 나빠지기 시작한 시기가 이제 2018년 이후인데 그 2018년 이후에 2018년에만 최소 7번 축구 모임에 참석을 했고요. 2019년에는 20번, 2020년에는 14번 경기에 참여를 한 걸로 확인이 됐습니다. 한 달 한 번 이상이네요. 그렇죠. 그 조기 축구회 그 인터넷 카페가 있더라고요. 거기에 굉장히 많은 글들이 남겨져 있는데 좀 인상적인 부분들이 뭐냐면 뭐 이 정도 수준이면 사실상 그 실업 축구 활동을 한 셈이 아니냐 좀 가까운 것 같긴 한데 어떨 때는 굉장히 그 짜증이 날 정도로 무더운 날씨였다라는 언급이 있는 날에도 참석을 해서 경기를 뛰었습니다. 야, 어지럼증이 있는 분인데. 어지럼증이 있는데. 네. 이명이 있는데도 말이죠. 그렇죠. 어떻게 보면 회사보다 더 열심히 다닌 게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들 정도인데 그냥 참가만 한 게 아니고 이 글들에 따르면 스트라이커로
스트라이커로 주전 공격수로 맹활약을 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네. 회원들이 쓴 글을 보면 말이죠. 네. 곽 의원의 아들 이름이 이제 공개가 돼 있으니까. 곽 선수. 이렇게 돼 있습니다. 병채가 결승골을 터뜨려서 오늘의 히어로로 등극했다. 그래요? 병채가 중심이 되어서 골문에 맹폭을 퍼부었다. 네네네. 그러니까 조기 축구의 히어로였던 셈인데. 대단하다. 네. 이걸 지금 산업재해 피해자로 보기엔 조금 쉽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아까 이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산업재해 보상금은 기본적으로는 비과세입니다. 네, 그렇죠. 그런데 처음에는 산업재해 때문에 이제 받았다고 했다가 본인 해명문에도 50억 중에서 22억 원을 세금으로 떼고 28억만 받았다. 이게 논란이 되니까 화천대유 측에서는 보상금이 아니고 일종의 위로금이다. 위로금이다. 네. 위로금 같은 경우는 이제 마음대로 줄 수 있으니까요. 네네. 또 이렇게 되는 해명 이게 이제 이어지면서 과연 국민들 입장에서는 이 해명을 얼마나 좀 납득할 수 있겠느냐. 자, 그래서 이제 요것 때문에 지금 국민의힘이 좀 곤혹스러워졌잖아요. 이재명 게이트로 얘기를 하다가 이제 좀 역풍이 왔는데 지금 탈당은 했잖아요. 근데 지금 이게 의원직도 사퇴해야 되는 거 아니야 얘기가 나오는데 의장님은 어떻게 보세요? 그래요. 게이트는 이재명 게이트가 맞고 사람이 이게 한번 거짓말을 하게 되면 작은 거짓말을 큰 거짓말을 낳는다고. 네. 곽의원 아들 같은 경우는 처음부터 솔직하게 이야기했으면 될 텐데 전모를 이거 자꾸 이게 변명하고 거짓말 하다 보니까 엉뚱하게 이제 자기의 신상까지 다 틀리게 되잖아요. 그럼 우산재 받았던 사람이 조구축구의 스트라이커로 가면 누가 국민들이 보기에는 이상하죠. 그러니까 그게 이제 이제 본질은 사실 그것도 화천대유가 갖고 있는 비리죄의 한 부분이긴 하지만은 나 더 큰 거는 이제 화천대유 사건 자체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부정 비리 이런 건데 그 주에 이제 50억짜리 퇴직금이 하나 그냥 추가가 돼서 국민들로 하여금 공분을 더 사게 만들어 버린 거죠. 이게 좀 초점이 전환됐다 이렇게. 그렇죠. 초점이 초점 자체는 간 건 아니지만 그러나 곽상도 의원 아들 경우는 그거는 우리 젊은 근로자들뿐만 아니라 직장인들뿐만 아니라 같은 중년 근로자도 하여튼 놀랍니다. 월급 받고 사는 모든 사람들에게 진짜 어이없는 그렇죠. 일을 한 거죠. 그러니까 아버지 되시는 분이 아들 사건에 대해서도 부모가 책임은 있지만은 나 그것도 그거지만은 본인이 또 화천대유 쪽 사람들로부터 정치 후원금인가 그런지 얼마 2,500 얼마 받았다 그러잖아요. 쪼개기냐 아니냐 지금 또 그게 뇌물이냐 후원금이냐 하는 건 그건 따져보면 되는 거지만 어쨌든 그거는 후원금을 2,500을 쪼개서 받을 정도면 그쪽 후원금을 주는 사람들을 알고 있다는 거잖아요. 모르는 사람이 생판 모르는 사람이 500만 원씩 이렇게 그렇죠. 쪼개서 주고 그러겠습니까? 우리도 국회 내봤습니다만. 모르면 10만 원도 보통 주기 힘들죠. 그렇게 안 하죠. 주는 사람은 다 자기 이름을 내고 싶어하고 내가 돈을 얼마 준다는 걸 본인에게 알리려고 하는 게 후원금이 성격인데 이제 그런 걸로 보면 곽상도 의원은 또 그동안에도 곽상도 의원이 한 일이 있잖아요. 가장 정의롭고 가장 공정한 주장만 해왔잖아요. 대통령 일가에 대해서도 그러니까 했습니다. 자기의 그동안에 한 언행하고 자기 스스로의 삶하고는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사퇴하는 것이 맞죠. 사퇴가 맞다. 긴 말 필요 없이. 그런데 이제 이준석 대표는 이제 제명까지 거론을 했고, 근데 또 김재원 최고위원은 사퇴할 사람은 아니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럼 이제 사퇴를 실제로 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사퇴감이다 여기까지는 얘기해 주셨는데. 아마 사퇴해야죠. 사퇴해야 된다. 저는 사퇴하리라고 봅니다. 본인도 양식이 있다면 이 정도 되면 사퇴하는 게 옳고 김정은 의원이 하는 이야기는 그건 개인적인 이야기일 수도 있는데 개인적으로야 다 이렇게 저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지금은 개인이 생각을 앞세워서 대의를 흐트러뜨릴 만큼 그런 한가한 사안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또 대선 국면이기도 하고요. 자, 이게
사퇴할 가능성이 있다. 자, 처음에는 이 이재명 후보를 겨냥했던 대장동 의혹. 지금도 이재명 게이트는 맞다. 지금 이제 이 의장님 그렇게 얘기해 주셨는데, 자, 상황이 이렇게 가면서 뭐 여야는 지금 극한 대치를 합니다. 프레임을 서로에게 걸기 위한 싸움이 치열하게 벌어져 있는데요. 자, 민주당의 이재명 후보, 또 윤호중 원내대표, 국민의힘에는 김기현 원내대표와 권성동 의원의 목소리를 듣고 와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대장동 의혹을 국민의힘 게이트로 규정한 민주당 이재명 후보. 대장동 개발 사업에서 드러난 것 같은 부동산 불로소득을 전액 환수하는 제도를 만들겠다고 했습니다. 우리 국민의힘, 죄송합니다. 도둑의 힘, 이것도 아닙니다. 국민의힘이라는 이름의 이 부패 정치 세력들에게 감사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민주당도 이 후보를 엄호하며 곽상도 의원 아들의 50억 원 수령 문제를 집중 거론했습니다. 곽 대리의 50억 퇴직금, 민정수석 아버지에게 준 뇌물로 보는 것이 국민 상식일 것입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이 사안의 본질은 부동산 특혜로 설계자는 이재명 지사였다고 맞받았습니다. 화천대유 일개 지원이 50억을 수령할 만큼 아수라팔 키워놓은 장본인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이재명 후보 본인입니다. 국민의힘 게이트라면은 특검을 두려워할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자, 지금 특검 얘기 권성동 의원 목소리로 나왔는데, 자, 이게 이재명 후보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금 야권에서는 대장동 개발 의혹의 몸통이다. 이 당시 이재명 성남시장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오히려 국민의힘 게이트다. 이렇게 역비난을 강하게 했어요. 어떻게 들으셨어요? 그런데 이재명 후보 입장에서야 무슨 소리라도 하죠. 지금 지금 뭔 소리를 못 하겠습니까? 어제 토론에서는 정신 차리게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이재명 후보 본인이 이 대장동 개발 계획은 내가 설계한 거다라고 본인이 입으로 이야기했잖아요. 내가 설계한 거고 소위 이재명 행정의 가장 큰 치적이다. 그래 본인이 입으로 자기가 그걸 설계하고 우리 임동규는 그냥 자기 밑에 심부름 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본인 입으로 이야기를 했잖아요. 이동규 본부장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래 놓고 또 이거는 이 대장동 개발 거는 설계자부터 발본세고 해야 되는 또 이렇게 또 이야기를 또 한 거고. 그러니까 특검을 해야 된다 그죠. 그러니까 본인이 설계했다 그랬으니까 또 이 김동규라는 소위 주된 인사는 자기 밑에 있던 사람이고. 그러니까 이거는 특검을 하면 되는 건데 특검을 안 한다 그러니까 오히려 더 이상해지는 것이다. 이상해지는 거죠. 여기서 제가 이제 역할대로 딴지를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일단. 아마 이렇게 해명을 할 것 같습니다. 이재명 후보 측에서는 지금까지 얘기했었던 게 이제 설계라는 단어에 주목할 게 아니고 그때 이제 이재명 후보가 얘기했던 설계라는 거는 민관이 공동사업을 할 때 민간과 공공 부문이 수익을 어떻게 나눌 것인지를 설계했다. 그러니까 주로 이제 성남시 환수분. 그렇죠. 이제 5,500억 원을 환수하는 부분에 대한 설계를 유동규 본부장한테 맡겨서 그 부분을 갈라치기 한 것이다. 공영 설계다. 그러니까 이제 전체적으로 민간이 이거를 자기들끼리 배분을 어떻게 할 것인지를 설계했다는 얘기가 아니다라는 게 이제 이재명 후보 측의 입장인데 요건 어떨까요? 그거는 말장난인데 말장난인 게 설계라 그러면요. 이재명 후보가 성남시장 했잖아요. 사업의 인허가권을 갖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 대장동 개발의 인허가 자체를 자기가 하는 겁니다. 그것이 설계의 영역입니다. 그냥 설계가 저희 쪼가리에 그림만 그려 놓는 게 설계가 아니고 이건 이렇게 해서 거기에 따른 인가 허가 이걸 전부 행사하는 게 설계거든요. 사업 진행 계획까지. 그게 설계지. 설계의 어떻게 보면 핵심이죠. 그렇죠. 그게 설계지. 인허가가 설계의 핵심인데 인허가 빼고 그림만 그려 놓은 그게 저희 쪼가리지. 그게 뭐 의미가 있나요? 구체적인 청사진의 인허가권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지금 이제 임채권님 말씀은 자기는 또 그걸 영광스럽게 생각하잖아요. 내가 이걸 설계하고 인허가하고 다 이렇게 대장동 개발 이렇게 만든 게 내 업적이다 이렇게 자랑을 했는데 그 자기가 그냥 분리하려 그러니까 또 말을 요렇게 저렇게 바꾸고 요런 말 저런 말 하는데 그건 국민들이 들을 때 옳지 않아요. 옳지 않고 그렇다면 그냥
특검 해보면 그림만 그렸는지 누가 행사했는지 알잖아요. 이제까지 말씀을 드리면 또 그냥 이제 이 시장의 당시 역할은 설계라는 표현이 그렇죠. 6대4 공영 6 사는 알아서 그러니까 이 정도의 이제 결정이 그렇죠. 설계라고 볼 수 있느냐 이런 또 역공이 있어요. 자 여기서 한번 더 진행을 해보죠. 이 국민의힘이 슬로건을 계속 쓴 게 화천대유는 누구 겁니까? 이거 과거 이제 MB 정부 때 많이 듣던 소리. 이명박 대통령에서 다 쓰는 누구 겁니까? 이거가 지금 패러디가 됐는데요. 이 슬로건이 또 이제 야권 인물들이 자꾸 등장하다 보니까 부메랑을 맞았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과거 이 사건을 닮았다. 잠깐 언급해 주셨죠? 한번 그 이야기를 우리가 듣고 와서 이야기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다스는 누구 겁니까? 검찰 수사는 이 한마디에서 시작됐습니다. 그런 나인데 물을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최근 검찰 수사는 처음부터 나를 목표로 하는 것이 분명합니다. 결국 형 이상득 전 의원의 휠체어 소환. 다스 누구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조카 이동영 다스 부사장에 이은 아들 시영 씨까지 일가가 줄줄이 검찰에 소환됩니다. 모두 피의자 신분입니다. 다스 실소유주 누구라고 진술하셨습니까? 네, 조동찬 성실히 잘 받았습니다. 네, 또 이 의장님은요, 이 MB 정부 시절에 뭐 특임 장관부터 중책을 맡으셨던 인물이시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요 다스와 비슷한 것 아니냐 어떻게 보세요? 구호는 뭐 비슷하죠. 다스 누구 거냐, 대장동 화천대유 누구 거냐. 그게 이제 그러나 성질이 다른 거는 성질은 다르다. 다섯 개는 개인의 그 가족 회사의 이제 소유가 그 형으로 돼 있는데 이제 그 이명박 거라고 이제 해갖고 이제 법원 결정까지 나온 거죠. 재판을 받았는데 그 재판 1심, 2심, 뭐 3심까지 다 가봤는데 법원에서는 그게 증거를 댔는데 그 증거를 증명할 증명력이 없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했다 그러는데 그럼 그 사람을 증인을 데려와야 되잖아요. 그 증인 하면 안 데려와. 미국에 가 있다 안 데려와. 그래서 검찰이 자기네들이 증거를 증명할 수 있는 건 1, 2, 3심 동안 하나도 안 데려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하고는 좀 구호는 같은데 내용은 좀 이제 다르긴 한데 그러니까 이거는 화천대유는 누구 겁니까 하는 거는 이것이 이재명 지사의 거라고 말할 수 있는 증거와 증명할 수 있는 것이 지금 많이 널려 있잖아요. 많이 널려 있으니까 그건 뭐 이제 그래서 이제 특검을 하자는 거지. 그렇죠. 검찰들은 이게 5개월 돼도 조사를 안 하다 지금 가로늦게 지금 이제 뭐 검사 수사한다고 뭐 검찰 경찰이 설쳐놨는데 이미 그동안에 중요 증거와 증인은 다 외국을 가버렸잖아요. 그렇죠. 외국을 다 가버렸고 이미 증거는 다 새로 만들어도 만들 만큼 기간이 흘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또 이게 검찰 고위 관계자들이 여기에 뭐 고문 변호사들 뭐다 다 관련돼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있는 이 검찰로서는 다스가 누구 거라는 것을 다스가 아니라 화천대유가 누구 거라는 걸 밝히기가 어려우니까 그러니까 특검을 해갖고 화천대유가 누구 거냐를 밝히자. 그런데 화천대유는 누구 거냐라는 이 물음에 대한 대답은 특검을 통해서 밝혀질 수밖에 없다. 이런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제가 여기서 또 한 번 또 딴지를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다스하고 구호는 똑같은데 성격이 좀 다르다. 거기까지는 저도 이제 장관님의 공감을 하는데, 근데 이제 문제는 이 수사나 취재를 할 때 항상 이제 돈의 흐름을 쫓으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금 돈의 흐름을 쫓으니까 곽상도 의원의 아들이 나온다든지 박영수 특검의 딸이 나온다든지 이제 이런 어떻게 보면 이제 야권 인사들 중심으로 이제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이게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이랑 연결고리가 어디에 있는 거냐라는 의문이 지금 여당 쪽에서 나오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다스 같은 경우는 의혹이 제기될 때에도 이미 형님이 거기 이제 다스의 사장이었고 조카가 부사장이었고 아들이 소위 말하는 실세 과장으로 이제 다스에 일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연결고리가 있었으니까 의혹 제기가 어느 정도 이제 타당성을 갖고 언론을 탈 수가 있었는데,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이나 지금의 경기도지사랑 이 돈을 통해서 연결고리로 이어진 부분이 있냐, 지금 이 부분이 밝혀진 게 있냐라는 게 이재명 후보 측의 반론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 이거를 해 나갈까요? 그 이재명 측에서 말하는 건데.
곽상도 의원 아들이나 뭐 박영수 그 전 특검의 딸이나 그런 부분이 돈 가져갔다 뭐 아파트 받았다 하는 거는 그냥 하나의 큰 화천대유의 큰 그림으로 보면 하나의 에피소드에 불과한 거고 그게 사건의 본질은 아니고 예? 화천대유가 누구 거냐라는 이 물음의 본질은 그래 뭐 곽상도 아들도 50억 받아가고 뭐 박영수 딸도 뭐 아파트 받고 하니까 다수 도의가 오히려 국민힘 쪽이 있지 않냐 이렇게 하는 이야기는 그건 하나의 에피소드고 그건 본질이 아니고 본통은 아니다. 본통은 아니다. 그건 본통이야. 그건 그냥 돈 갖고 흥청망청 이제 그런 건 아닙니까? 돈 잔치를 한 거다. 그러니까 돈 뭐 몇천만 원 놓고 몇백억씩 받아가고 몇억 놓고 뭐 천억 받아가고 이런 난리를 쳐놨으니까 돈 주체할 수 없어서 흥청망청 한 거니까 이제 거기에 이제 하나 드러난 거고 그러나 결국은 화천대유의 주인은 화천대유를 설계한 사람 아니겠느냐 하는 것이 야당의 계속 주장이고 그러니까 특검을 하자 하는 것이 야당의 계속되는 주장으로 봐야지. 근데 오늘 요거 한번 여쭤봐야 되겠네요. 오늘 또 새로운 에피소드가 너무 흥미로운 게 나온 게 이게 김만배 최대 주주는 아니에요. 최대 주주의 누나가 또 윤석열 후보가 아니고 윤석열 후보의 부친 윤기중 이제 이 연세대 명예교수죠. 그 집을 매매했다. 이게 또 튀어나왔는데 이게 매수자를 몰랐다고 하는데 아까 주진우 기자는 또 아는 관계였다고 주장을 했어요. 그렇습니다. 임채커님이 한번 이 의혹을 좀 정리해 주세요.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열린공감 TV라는 이제 유튜브 방송을 통해서 유튜브 방송에서 여기서 이제 그 의혹 제기를 한 건데요. 부동산 등기부등본을 가지고 대조를 해봤습니다. 오늘 아마 고발당했죠? 오늘 고발당했습니다. 윤석열 캠프 쪽에서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 이렇게 이제 고발한 상태인데 확인을 해보니까 시기와 이 부동산 매매 가격이 문제라는 겁니다. 일단은 2019년 4월에 이 부동산 매매가 이루어졌는데 최근이네요. 재작년. 이제 그 검찰총장에 임명되기 직전.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있던 시점입니다. 그 시점에 윤 후보의 아버지인 윤기중 씨의 연희동 주택. 이거를 이제 김모 씨가 사들였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김만배 씨의 친누나입니다. 근데 친누나에 그치는 게 아니고 화천대유의 관계사인 천화동인 3호. 여기서도 거의 1,000억 원 가까운 이윤을 이제 배당받은 걸로 지금 알려져 있는데 거기에 등기이사입니다. 그 누나가. 그렇습니다. 김만배 최대 주주의 누나도 등기이사다. 그렇죠. 단순한 그러니까 누나가 아니고 이분도 화천대유 관계자 그리고 이제 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지적을 하는 거고 또 하나는 뭐냐면 이제 매매가가 19억 원이라고 됐는데 열린공감 TV에서 부동산들에 확인해 보니까 시세가 33억에서 한 35억 정도 된다. 그렇다는 얘기는 거의 이제 반 가격으로 내려치기를 했다는 얘기인데 이거는 이제 다운 계약서를 써서 현금을 따로 챙겨준 거 아니냐 이런 식의 의혹 제기가 된 상태입니다. 그래요. 자, 오늘 뭐 이런 보도도 나왔네요. 그러니까 윤석열 전 총장이 직접 이 김만배 씨를 알고 있었느냐 이 질문을 받았고요. 자, 그분이 서울지검 대검을 출입했을 것이고 경제신문의 법조팀장이니까 우리도 인사이동을 하면서 왔다 갔다 하니 모른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 그러니까 안다는 이야기를 이제 조금 우회적으로 시사를 하면서 개인적인 친분은 전혀 없다. 이렇게 얘기했고 아까 주진우 기자는 김만배 불렀다. 씨는 형이라고 불렀다. 윤석열 이제 저 총장을. 자, 이렇게까지 얘기가 나왔는데 요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줄 기자는 항상 앞서가는 사람이니까. 앞서가는 사람으로 비정을 주셨어요. 그 말은 뭐 다들 없지만은 근데 그건 뭐 저도 그 뉴스를 보고 이거 또 시끄럽겠구나라고 생각은 했는데 그러나 그 아버지 집을 김남배 누나라는 사람이 산 거니까 그냥 부동산 거래로 봐야지. 그게 뭐 정치적 의미를 가미할 필요는 없지 않느냐. 내 생각은 그래요. 그건 윤석열 개인의 집도 아니고 개인 이름으로 등기되어 있는 집도 아니고 윤석열 아버지 집을 김남배 누나라는 사람이 내가 김남배 누나인데 내가 이런 사람이다 하고 집을 산 것도 아니고 그냥 부동산에서 소개해서 뭐 산 거니까. 현재는 매수자를 몰랐다는 게 윤캠프 입장이에요. 그러니까 뭐 모를 수도 있고 뭐 낮에 뭐 사고 난 다음에 뭐 이야기는 나가 어디 팔았다 뭐 집 팔았다고 이야기는 들을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김남배 누나가 내가 이런 사람의 뭐 천하도인의 뭐 이사고 내가 김남배라는 사람 누나고 그러니까 내가 당신 집을 사겠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고 산 건 아니니까 그냥 부동산 거래로 봐야죠. 부동산 거래로 본다. 그래 봤는데
하필 그게 윤석열 아버지 집이니까 맞아야 되는 거지. 네, 그래서 지금 하필을 말씀하시니까 제가 이제 그 부분을 좀 더 얹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제가 그 연희동 그 동네를 좀 잘 압니다. 아, 그래요? 왜냐면 제가 그 연희동 그 동네에 살진 않았는데 연희동 그늘이라고 하는 동네에 살았어요. 아, 연희동 그늘? 산 넘어. 아, 연희동 근처. 그렇죠. 이 집이 매매된 동네는 아주 양지바른 연희동이고 네. 저희 집 있는 데는 이제 약간 좀 그늘진 동네. 이래서 잘 아는데 진짜 찐 부자 동네거든요. 아, 그래요? 그래서 실제로는 이 지역이 매매가 이루어질 때 부동산을 통해서 직접적인 매매가 이루어진다기보다는 보통은 아름아름. 그렇죠. 이렇게 이루어지는 진짜 부자 동네다. 이런 부분이 하나 있고 아무리 금매로 내놔도 보통 한 2, 3억 정도 싸게 내놓는 거는 모르겠는데 한 10몇 억씩의 차이가 나는 수준의 금매가 된다. 이거는 직접적으로는 좀 얼른 납득이 좀 안 되는 이런 부분도 좀 있는 것 같아요. 그건 좀 생각해 볼 문제는 있어요. 30억짜리인데 19억에 샀다 하면 그건 좀 뭐 그 매매 자체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을 수가 있는데 예? 있는데 윤석열 아버지 집을 샀으니까 윤석열하고 관계 있지 않냐 이거는 좀 과도한 해석이다. 그렇죠. 이 말이지 내 말. 이게 워낙 오늘 튀어나온 뉴스다 보니까 아까 에피소드라고 말씀하셨는데 뭔가 깊숙한 관계가 있는 것인지 정말 에피소드로 흘러가는 별것 아닌 문제인 것인지 지켜봐야 되는데. 그것도 특검하지 뭐. 그러니까 특검하자. 야, 역시 기승전 특검이에요. 자, 의장님 이게 월간 이재호다 보니까 또 이제 한 달 후에 10월 후반에 될 때는 사건이 많이 진행됐을 것 같아요. 아, 예, 그렇습니다. 한번 그때를 기대하면서 기다리겠습니다. 자, 최영일의 시사본부에서 야심차게 준비한 진격의 보수 오늘 첫 시간인데 자, 이재호 전 의원님, 전 장관님, 지금은 상임 의장님, 그리고 임경빈 팩트체커, 임 작가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두 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최영일의 시사본부는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9730. 라디오 어플 콩과 유튜브는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네, 시사본부. 자, 매일 이 시간, 마지막 시간에는요, 청취자분께 드리는 깜짝 간식 선물. 오늘도 역시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의 간식은 프라이드 우동 컵라면. 저희가 브랜드를 직접 언급하지 못해서 우회적으로 표현드리는 거예요. 프라이드가 중요합니다. 프라이드 우동 컵라면이고요. 이 코너 들으시면서 문자로 의견 보내주시는 청취자분들께 추첨을 해서 프라이드 우동 컵라면 쏩니다. 자,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9730으로 의견 많이 보내주시고요. 자, 매일매일 마지막 코너는요. 무슨 본부입니다. 월요일에 국제본부가 나갔고 어제 화요일은 IT본부가 나갔는데 이 수요일이 흥미진진한 배상훈의 사건 본부 이렇게 마련이 돼 있습니다. 이 다크한 소식을 몰고 다니는 다크 초콜릿 같은 남자 배상한 프로파일러가 어둠의 기운과 함께 스튜디오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배상훈입니다. 오랜만에 뵙는 건데. 예. 왜 이렇게 해맑게 인사하세요? 원래 저 해맑은 사람입니다. 다크하다고 얘기 드렸는데 예, 원래 해맑다고 해주셨어요. 자, 최근에 이 넷플릭스 다큐 출연 저 보고 깜짝 놀랐고요. 또 책 번역도 해서 내셨고요. 이 바쁘신 와중에 또 본인 유튜브도 있으시고 사건 본부를 책임져 주시게 돼서 감사드리는데 앞으로 어떤 이 마음가짐을 가지셨어요? 예. 최영일의 시사본부를 떡상시키려고 청취율을. 제가 잠깐 잘못 들어서 떡망시키는다고 들어서. 아닙니다. 해치는 건 아니죠? 예. 네. 떡상시켜주시겠다. 야,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오늘 출발해 보겠습니다. 전남 여수 한 아파트에서 30대 남성이요. 위층에 사는 이웃에게 흉기를 휘둘러서 2명이 숨지고 2명이 크게 다쳤는데 안타깝게 이 자녀들이 있는 부모님이 사망하셨어요. 이 범행 이유를 알고 보니 층간소음 때문이었다. 간혹 우리가 보는 이슈긴 한데 자, 층간소음으로 인한 갈등이 살인까지 이어졌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요? 가해자는 이 아래층에 사는 34세의 남성이고요. 피해자분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부부 40대 부부시고 돌아가셨고요. 네. 그분들의 부모님 60대 분은 중상을 입으셨는데 뭐 다행히 돌아가시지 않았고 2명의 자녀는 다행히 또
저기 화를 피한 상태이고 그 이전부터 지속적으로 관련된 어떤 스트레스라든가 여러 가지 갈등이 있었나 봅니다. 근데 실제적으로 그게 주요 요인인지 아닌 다른 요인인지는 수사를 해봐야 되는 상황이지만은 어쨌든 층간소음이 관련이 있을 수는 있다는 것이 경찰 수사의 지금 시작점입니다. 네, 직접 원인이냐, 간접 원인이냐 이건 좀 지켜봐야 되지만 어쨌든 층간 소음도 하나의 이유는 된다. 자, 이 40대 부부가 목숨을 잃었고 이 함께 살던 60대 부모 크게 다쳤다 이렇게 얘기해 주셨어요. 이 피의자가 일용직 노동자로 아침에 일찍 일어나야 하는 이제 사람인데 층간 소음 때문에 잠을 설친 것이 이러한 일이 벌어진 범행 동기다. 이거 좀 와닿진 않거든요. 층간소음이 심각하고 잠을 설친 게 신경이 거슬릴 수는 있지만 사람을 해칠 일이냐라고 우리는 윤리적으로 생각하게 되는데 어떻게 봐야 합니까? 지금 이 동기는 본인이 경찰에서 진술한 상황인 거고 이것이 가능하냐 가능하지 않냐의 여러 가지를 따져보려고 하면 이 사람이 처한 어떤 상황에 대한 그래서 누적된 스트레스가 좀 있었지 않았을까. 네. 왜냐하면 다시 아시다시피 코로나 시국이고 그렇죠. 사실 뭐 일자리도 그렇게 뭐 정기적으로 있지 않은 상태에서. 네. 근데 또 피해자분들도 역시 그 치킨집을 하시는 분들이라고 자영업자셨군요. 자영업자신데 늦게 들어오시잖아요. 밤늦게. 그러면은 당연히 늦게 씻으시고 이제 쉬실 수밖에 없는 일인 상황. 10시에 보통 요즘은 문을 닫고 수도권 경우에. 그렇죠. 그러면 11시 정도에 어쨌든 소리가 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러니까 상황적으로 안 좋은 상황이 가해자 쪽이나 피해자 쪽에 존재하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이렇게 폭발적인 형태의 어떤 범죄가 벌어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 그러니까 잠을 설친 것은 표면적인 거고 이유가 깊은 얘기는 사실 이 두 집 사이에 누적된 갈등이 내재돼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쌓여 있는 동기가 내재돼 있었을 것이다. 자, 이 말씀하신 대로 이제 그게 좀 이제 그럴 수 있겠구나 하고 마음이 가는 것이 이 범행을 저지른 가해자 30대 남성이 술도 마시지 않았고 멀쩡한 상태였고 정신병력도 없었고 평범한 30대란 말이에요. 근데 층간소음을 아까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불안정한 이 어떤 직업적 생계 문제가 이제 쌓여 있다 하더라도 불안 심리가 분노로 폭발해 나오는 거 이게 가능한 건가요? 지금 이전에도 가끔 나올 수 있는데 뭐 통계적으로는 한 1년에 한 3건 정도 살인 사건이 벌어진다고 합니다. 층간소음 관련된 때문에. 부분에서. 그 소음 자체의 범죄 자체도 대단히 좀 잔혹하게 그러게요. 도구 자체를 가지고 흉기라든가 둔기를 가지고 있는 상태이고 그 이전부터 갈등이 있었다. 쫓아 올라가서 따지기도 하고 뭐 고소도 하고 뭐 경찰이 출동하기도 하고 이게 이제 반복되는 경우는 이런 경우까지 나가는 것이 아니겠느냐라고 하는 전문가들의 얘기가 있습니다. 자, 지금 뭐 우리 청취자분 중에 0974님 저도 아파트에 살고 있는데 겁나네요. 우리나라 인구의 뭐 절반 이상이 아파트에 거주하니까 윗집 아랫집이 존재하게 돼 있는데 자, 요즘 뒤꿈치 들고 다닙니다. 이런 분위기가 너무 와 닿아요 지금. 자, 1924님은 저희 옆집도 아래 윗집 층간소음 분쟁이 있었는데 결국 아래층이 이사를 가며 사태는 마무리됐답니다. 이사까지 가야 되는 상황, 또 그래도 살인은 결코 아니지요. 남겨진 아이들의 트라우마는 어찌하라고요. 이런 얘기 해주셨는데 이 평생 보통 문제가 아닌데 근데 층간소음으로 인한 갈등, 윗집 아랫집 싸우는 건 아파트 사는 분들은 종종 보는 일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이걸 대체로는 좋게 해결들 하시고 서로 이제 조심도 하시고 또 친하게도 지내고 하게 되는 계기가 되는가 하면 가장 극단적인 경우가 지금 우리가 다루고 있는 건데요. 자, 6명의 대가족이 사는 집이 피해자 가정입니다. 참극이 일어난 사건이고 층간소음에 불만을 품은 피의자가 범행을 위해 흉기를 혹시 미리 준비한 것 아니냐. 그럼 이게 좀 우발적인 범행이라기보다 계획적인 거 아니냐. 이 대목은 프로파일러로서 어떻게 보세요? 경찰 쪽에서도 이 집에서 흉기를 가지고 올라갔다고 하니까요. 그러면 이제 계획적 범행이 아니냐라고 보는 건데 경찰의 입장에서는 이걸 계획적 범행으로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경찰은 범죄 구성 요건을 따지는 거고요. 근데 이제 국민들이 알고 싶어 하시는 거는 이게 계획적으로 작정을 하고 죽일 작정을 하고 들어갔느냐에 대한 부분인데요. 이 돌아가신 분들의 사인이 실혈사입니다.
혈액을 많이 흘려갖고 피 출혈이 커서. 예, 출혈이 커서. 그러니까 만약에 계획적으로 죽일 생각을 하고 했다고 하면은 실혈사가 아니겠죠. 네. 그렇죠. 더 적극적인 형태의 거겠죠. 그러니까 그 부분에서는 동기 측면에서는 계획적 살인보다는 조금 떨어지지만 물론 범죄 구성 요건상으로는 계획 살인이 맞습니다. 두 가지가 혼재되어 있는 상태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살인을 계획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렇죠. 적어도 흉기를 휘둘러서 상해를 입힐 준비된 흉기를 휘둘러서 목적은 있었던 것 같다. 자, 한 번의 갈등으로 이 사건이 벌어진 건 아닐 테고요. 아까 말씀해 주셨지만 이전에도 층간소음 때문에 갈등은 있었다. 이렇게 이제 보도를 봤는데요. 그런데 이웃들 이야기를 또 이제 보도하는 걸 보니까 피해자들이 바닥에 매트도 깔았다고 하고 샤워만 해도 시끄럽다고 올라올 만큼 이 피의자가 이미 사전에 소음에 예민했다는 정황은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자, 이제 사실 사람마다 다 다르니까 저는 굉장히 둔해서 다른 집이 시끄러워도 그냥 넘어가거든요. 근데 어떤 분들은 예민해서 내 생활에 지장이 크다. 잠을 못 잔다. 피곤하고 힘들다. 이 하루 이틀이 아니라 계속되지 않느냐. 이럴 수도 있는데 이거 좀 어떤 해법이 있습니까? 분명한 건 사람마다 다르다는 건 확실한 거고요. 다르죠. 그리고 그 민감도가 다르고 근데 참 안타깝게도 뭔가 대단히 시끄럽고 뭐 험하게 위층에서 뭘 쓰는 분들은 오히려 반응이 격렬하기 때문에 그 분들에 대한 뭘 한다고 하면 맞서 싸우죠. 그러니까 실제로는 큰 형태의 범죄가 벌어지기보다는 사실 이제 안타깝게도 지금 이 건처럼 조심하고 사실 좀 이렇게 좀 숨죽이고 사는데 그런 분들이 더 오히려 약해 보이는 느낌을.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참 애매합니다. 사실은 그러네요. 그러니까 피해자 측면에서 볼 때도 이런 문제가 존재하는 거죠. 그럼 뭐 대놓고 싸우라 그런 말씀은 아닌데 결국 뭐냐면 서로 간에 양해하는 측면이 분명히 존재해야 된다. 예를 들면 일종의 시간표를 한다든가 우리는 이렇게 그 퇴근 시간이 이렇고 출근 시간이 이렇고 이런데 이때는 양해해 주십시오. 이때가 좀 시끄러울 수 있습니다. 조금 그렇다. 저희가 근데 사실 요만큼 매트를 깔고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양해해 주십시오라고 이렇게 서로 양해를 구하는 형태가 되었어야 되는데 우리는 우리대로 조심하지만 그쪽에서 또 신경이 쓰이신다면 이 시간대는 요거 좀 양해 부탁드립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불행히도 지금 이 가해자 피해자쯤은 그런 얘기가 되기까지는 아직 좀 시간이 좀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보통 아파트는 우리가 이제 공동 주거하는 공간이기 때문에 윗집 아랫집이 아이들이 있고 그러면 인사하고 통성명하면 일단 아는 사이가 되면 우리가 험하게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뭐 음식도 좀 나누고 이러면서 또 그게 이제 저희 동네에서 보면 주민들이 친해지는 계기가 되기도 해요. 근데 지금 이 가해자분은 어머니랑 같이 사셨는데 어머님이 본인의 직장 때문에 그러니까 다른 데를 옮겨가셨고 혼자 이렇게 사시는 것 때문에 더 상황이 더 안 좋은 상황 같습니다. 안타깝습니다. 관련해서 참 나눌 이야기가 많은데 오늘 사건본부 시간이 여기까지네요. 자, 최영일의 시사본부 야심차게 준비한 수요일의 마지막 코너고요. 배상훈의 사건본부. 자, 앞으로도 잘 부탁드립니다. 예,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자, 최영일의 시사본부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내일 오후 12시 20분에 다시 돌아옵니다. 지금 사흘 동안의 방송 어떠셨는지 모르겠어요. 청취자 여러분 많이 참여해 주시고 여러분이 본부장님이십니다. 자, 지금까지 청취해 주셔서 감사합니다.